오대대가 있었다. 260여 명의 진위 오대대는 8월 10일 해산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주 진위대 역시 해산을 거부하고 8월 5일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를 할 수 있겠는가? 통무정교 민긍호가 그 중심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밟고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문화도시 아고라 원주민의 저항실천 분과의 알쓸 원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 구한말 3대 의병 봉기와 원주의 저항실천 정체성을 찾아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크게 내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민긍호 의병장님과 관련된 그 영상을 3개 또 시청을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 발제는 북원여고의 이기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직접 함께 민긍호 의병장님의 묘소를 건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좀 드리고, 마지막 4부 행사에서 오늘 이제 못다 하신 그 토론 의견과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교 시간을 치악산 어수정 막국수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부까지 진행되려니까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총회 의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이렇게 그 명단을 보니까 그 저항실천분과하고 일상예술분과가 합쳐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앞으로 그 저항의 방향이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저항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욕이 끼어들면 안 되겠죠. 저도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앉으니까 사욕이 갑자기 4부까지 있다는 거 보니까 4부까지 가서 술도 한잔 먹을까 하는 이런 욕심이 듭니다.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사욕을 끊어야 되냐? 말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항실천분과가 3번째 현장 테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긍호 의병장을 주제로 저희가 이제 토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원여고 역사교사로 계시죠, 이기원 선생님, 또 그러면서 민족문제연구소 원주행성 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기원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기원입니다. 뭐 수업은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아유, 이렇게 시민분들 모시고 하니까 떨리네요. 편하게 하셔요. 예, 떨리는데 어쨌든 뭐 언격결에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영상을 먼저 편집한 영상을 봤는데, 영상 자체가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 수업이 그 감동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좀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제 왜 원주가 항일의병운동의 중심지인가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주가 항일의병운동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영상 계속 보셨는데 또 영상을 틀어드려 죄송하긴 한데요.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얼마 기가 빨리 제가 찾아자 빨리. 평신 해내는 나이가 아마 10대로 보이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이름이 알려진 의병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 양근, 원주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이 의병들은 과연 원주 의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가서 의병을 쳐봤어요.
쳐봤더니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사진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후기 의병시대 의병부대. 맥켄지가 강원도에 가서 의병들을 직접 만났다. 그럼 국사편찬위원회 자체가 강원도 의병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강원도 의병.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찬위원회 가서 보시면 똑같은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강원도 의병? 그럼 강원도 의병에서 해상군인 원주에서 원주 진위대 해산되고 활동했던 그런 인근 지역인데 원주 의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실제로 강원도 의병의 핵심 지역은 원주 의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문서로 뒷받침된 것은 아니지만 원주 의병일 가능성이 높다. 을미 의병 지정면 안창리 원용팔 의병부대 원주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났고 정미 의병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맥킨지와 취재를 했던 의병들 원주 의병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주 의병이 항일 의병 운동의 중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학체육관에 가면 뭐 이런 이제 원주 정미의병 100주년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 뭐 조각을 하신 뭐 조각가님도 계시지만 네, 조각가 계시지만 이제 이게 2007년 물이 100주년이거든요. 그 이제 그때를 맞춰가지고 조각한 것 같은데 2007년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섭외가 들어온 건 그거였어요.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원주 행성지회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07년 당시에 서울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원주가 의병운동의 중심지니까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그 원주 지역의 의병운동 유적지를 답사하려고 하는데 안내 좀 해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이제 답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원주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지만 외부에서는 원주 의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미 2007년부터 원주 밖에서는 원주 의병을 찾아다니면서 답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주 의병, 정미 의병을 얘기를 할 때 민궁호 의병장 아주 소중한 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민궁호 의병장만 의병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다른 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그래서 그분도 함께 생각하고 이름 없는 무명 의병들 역할까지도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궁호 의병장 말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그 김덕재라는 의병장이 있었는데 원주 진위대 부대장이었어요. 원주 진위대 대대장은 이제 홍유영이라는 대대장이 있었는데 뭐 군대 해산과 더불어서 서울로 도망을 갔고요. 이 김덕재라는 분이 부대장이었는데 부대장 김덕재하고 특무정교 민궁호가 의병을 주도를 하는 건데 특무정교가 지금 군대 계급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 원사, 뭐 특무상사 정도 되는 계급입니다. 그럼 김덕재라는 분이 훨씬 높죠. 부대장이니까. 김덕재 부대장과 특무정교 민궁호가 함께 봉기를 일으켜서 무기를 꺼내서 이제 나눠주고 규합해가지고 의병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김덕재 의병장은 강릉 쪽으로 갑니다. 민궁호 의병장은 제천 충주 일단 요 일원에서 활동을 하고 김덕재 의병장은 왜 강릉으로 갔을까? 당시 의병부대의 주력이 바로 포수들이었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포수들이 총을 쏠 수 있는 사냥을 할 수 있는 총 강릉 지방에도 상당한 포수들이 있었는데 그 포수들을 규합하는 게 의병의 전투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병들이 여기 다 있으면 영동 지방의 포수들은 규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영동으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속에서 민궁호 의병장은 여기서 남아서 중부 일대에서 활동을 했고 김덕재 의병장은 영동 일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김덕재 의병장도 결국은 항일투쟁 전개하고 고문으로 순국을 하셨고 민궁호 의병장도 아까 이제 전투 과정에서 이제 골덕리 전투에서 사망을 순국을 하셨으니까 민궁호 의병장도 이제 추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덕재 의병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민궁호 의병장은 서울 출신, 김덕재 의병장은 원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덕재 의병장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궁호 의병장 전투 쭉 이제 1907년 8월 6일 날 이제 봉기를 시작해서 전투를 시작했고요. 충주 일본군 수비대가 원주 공격을 하면서 2시간 만에 일본군을 격퇴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12일 날
의병부대 200여 명이 여주읍을 습격해서 점령하고 경찰서 포위하고 일본 경찰관을 처단했고요. 8월 14일 홍천으로 들어가서 이제 홍천 횡성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제천 지방에서 해상군인과 정찰대와 접전을 했고 일본군은 충주로 피신을 갑니다. 죽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죽산 전투 나오고 장원 전투 나오고 봉복사 일대에서 이제 봉복사를 근거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봉복사가 사실은 의병들이 이제 그 운둔하면서 활동하기 참 지형적으로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근거지로 활동하다가 일본군 이계 소대와 이제 그 격전을 벌였고 일본군은 패배해서 이제 후퇴한 뒤에 그 자신들이 패배한 이제 분풀이로 봉복사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국의 의병전이 벌어졌던 전투를 일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뭐 어떤 자료에서 100여 차례 전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기 보면 70여 차례 전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 8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월까지니까 거의 불과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이런 엄청난 전투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민궁호 의병장에 초점 맞추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이제 누락될 수가 있는데 이인영이라는 의병장이 또 계셔요. 여주군 북내면 출신이고 그 여주군 북내면에 가면 요 생가가 있고 이런 이제 탑이 있는데 여주군 북내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주였다 그랬죠. 원주군 진해면이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인영 의병장도 원주 출신이고 실제로 이제 대규모 의병부대를 조직한 지역도 원주입니다. 근데 이인영 의병장의 작전은 뭐냐면 지역 단위로 의병 활동을 하지 말고 전국의 13도의 모든 의병이 총궐기에서 같은 날짜에 서울을 공격하자.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인영 총대장이 돼가지고 전국의 모든 의병장을 규합해서 하나의 단일 부대를 만듭니다. 그 단일 부대가 이렇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총대장 이인영, 부사장 허위, 관동 창의대장 민궁호, 호소 이강년, 관서 방인관, 관북 정봉준 해서 전국의 모든 의병들을 규합해가지고 일시에 서울을 공격하면 서울의 일본군은 몰아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는데 이때 이제 원주 출신 이은찬 의병장도 참여를 했었죠. 이 의병부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까지 이제 진격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근데 거기서 선발대였던 허위 선발 부대가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또 참 역사의 아이러니 아까도 이제 그 유인석의 모친이 사망하셨는데 요 서울 진공 작전 와중에 총대장 이인영의 부친이 이번에 사망을 합니다. 이인영은 굉장한 고민에 빠져서 부친상을 갈 것이냐 서울 진공 작전을 계속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인데 조선시대의 충효관념은 이 둘이 부딪힐 때는 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의병장은 총대장직을 내려놓고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의병 서울진공작전이 전개가 되니까 총대장이 사라진 의병부대의 전투력이 아무래도 좀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의병부대가 약화가 되는데 그 뒤로 일본군의 작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모든 의병부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병부대를 집중 공격한다. 그게 바로 민궁호 의병부대였어요. 가장 강력한 민궁호 의병대를 집중 공격해서 이를 제압하면 나머지 의병부대는 그냥 시간 문제다. 이런 판단하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그 민궁호 의병장을 이제 그 부대를 이제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유사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네가 의병장을 포기하고 의병부대를 해산하면 뭐 어떤 관직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회유가 계속 이루어지죠. 근데 회유가 들어올 때마다 민궁호 의병장은 거부를 하고 내가 그런 직책을 차지하면 내 개인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3000일 강토는 결국은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박선빈이라는 회유사가 회동을 위해서 석경사 부근에서 민궁호 의병장과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자. 민궁호 의병부대가 박선빈을 만나기 위해서 석경사로 이동하던 중에 강림 박달치에서 일본군과 이제 접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걸덩이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잠시 쉬는 와중에 일본군에 발각돼서 거기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순국하신 거죠. 그때 민궁호 의병장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아까도 잠시 나왔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체포된 장소입니다. 주천강로 요 이제 번호를 내비해서 치고 가면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기 실제로 이제 주민이 아직도 사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저기 간단한 안내판이라도 민궁호 의병이랑 체포지라는 간단한 안내판이라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행성군 관할이니까 행성군청 쪽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그다음 여기가 순국한 장소인데 요게 이제 그 수레너미 길을 가는 통로예요. 이정표거든요. 요 밑에가 이제 강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올라가고 수레너미가 이쪽으로 가는 그 길 통로 쪽인데 요 부근에서 이제 순국을 하셨다고 얘기가 되는데 역시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안내판 만들어 주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강원도 얘기. 그 1908년 전국의 의병 중에서 강원도 의병이 이렇게 제일 많았습니다. 왜 강원도 의병이 저렇게 많았을까요? 일단 강원도는 산이 많고 그렇죠. 근데 그 산이 많고 그렇다는 건 적어도 이제 쫓기는 자들에게는 숨어 있을 장소인 거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체포되지 않은 동학농민군이 다수가 원주로 들어옵니다. 강원도 일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의병운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의병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강원도가 제일 많고 그 강원도 의병 중에서 단연 이제 원주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의병운동의 중심지가 원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제 작년에 그 치악산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려고 하다가 말이 많았죠. 뭐 치악산 어디 영화가 이제 치악산 어디서 뭐 토막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상영이 된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반대 운동을 했었죠. 이제 반대 운동에서 이제 치악산의 근거를 둔 스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반대 운동을 해서 원주에서 상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원주는 상영 못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한 가지 안타까움이 뭐냐면 치악산은 토막살인의 근거지가 아니다. 그러면 치악산은 뭘까? 치악산은 뭘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원주에서 치악산은 어떤 곳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치악산은 적어도 원주를 근거로 기반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쫓기는 의병들이 숨어 살던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지. 밖에서 살기 힘든 화전민들이 치악산 들어가서 화전 일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적어도 생명을 품는 명산이 치악산이 아닐까. 그래서 토막살인의 근거지가 아니라면 원주의 치악산은 무엇일까? 원주에서 치악산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치악산의 의미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치악산 관련 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45년까지 다 모았고 이제 요새는 70년대 기사를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자료가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원주 의병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부각하고 찾아보고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항일의병운동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데요. 원주는 항일의병운동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항일의병운동의 중심지가 항일의병으로만 끝나는 것일까? 1960년대 4.19 혁명이 원주에서도 일어나는데요. 3.15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3.15 부정선거 하루 전에 원주 농구 학생들이 4.19 혁명에 뛰어듭니다.
원주농고. 지금의 이제 학성중학교 터가 원주농고 위치였는데 거기서 이제 뛰어들고요. 그다음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반발을 하는데 전국의 고등학생 중에 가장 먼저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항의 중심이었죠. 그다음 뭐 1970년대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던 민주화운동의 성지는 뭐 당연히 이건 이제 원주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협동조합 한산입 운동의 뿌리가 바로 원주에서 시작된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6월 민주항쟁, 이런 저항의 중심지가 원주가 될 수 있는 바탕이 항일의병운동의 중심지가 원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현실은 어떨까? 이제 경기도 충청도 제천의병 기념관입니다. 경기도 지평의병 전투기념관이고요. 춘천 가면 춘천의병 기념관이 있습니다. 원주의병 기념관 없죠. 예. 원주가 의병 운동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천, 지평, 춘천에서는 의병 기념관을 지어서 나름대로 저렇게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원주는 아무것도 없다.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원주 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기릴 것인가에 대한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코로나가 열리기 전에 이제 해마다 한 7, 8년 동안 원주 사는 역사 교사들이 원주 지역 이제 중고등학생 중에 역사 동아리 아이들을 데리고 매년 민공의병장 무덤 앞에 가서 이제 추모제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꺾여가지고 지금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추모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의 다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항일의병 운동의 중심지 원주를 우리는 어떻게 계승을 할까 하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거든요. 돌아오는 6월 1일이 의병의 날인데 6월 달에 뭔가 뜻깊은 행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창목 회장님하고 이제 그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 담긴 산행에서 항일의병 운동의 중심지 원주를 한번 걸어보자. 시민들하고 걸어보자. 원주 정미의병 100주년 기념비부터 시작해서 강림에 있는 무명의병총, 민공의병 전적비, 그리고 이제 치악산을 걸어보면서 향로봉 그 다음에 고든치를 걸어보면서 치악산의 의미는 무엇이고 원주 항일병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산행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서없이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송곳 같은 예리한 질문은 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김덕재 의병장의 손자가 강원연구원 원장을 하셨대요. 아, 그래요? 강원연구원에서 김덕재 의병장을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김주원 박사 얘기는 만주 가서 거기에 뭐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뭐 그런 무관학교 설립하고 거기서 훈련도 뭐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가족을 만나러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포되면서 사형당했다. 뭐. 예, 그거는 어쨌든 저도 이제 범위 벗어나는 거니까 좀 찾아보고 그때 혹시 그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해서 한번 그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덕재 의병장 관련해서 원주에서 사실 조명한 게 거의 없죠. 예, 저쪽으로 가셨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었던 건 맞죠. 강릉 쪽으로 가셨어요.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원주 지역에 있는 이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의병장의 원주의 의미 이런 부분이 좀 그 교육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강원 역사교사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 지역사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시민들보다는 더 먼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원주 의병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나 그다음에 뿌리를 잘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운동이 어떻게 그 좀 약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복수로 이렇게 좀 알려졌으면 그 원주의 정체성을 또 확보하고 원주에 살고 있는 동시대 인물들이 의미를 가지고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그 선생님께서는 그 시민단체나 또는 어떤 그 일반 어떤 기관하고의 어떤 그 상관관계 속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뭐 어떤 게 좀 있을까. 그리고 우리 민회도 이런 그 기회에 어떻게 좀 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접점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요소별로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구심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 말씀 좀 혹시.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제가 오늘 이제 민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강의를 한 게 의미라는 게 교사는 사실은 사회에서 여론화하는데 목소리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1907년 민국 이제 정미의병이 원주에서 일어났다면 다가오는 2027년이 120주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2007년에 답사온 답사팀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2027년 120주년이 되면 원주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면 충분히 시간은 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데 그 일개 교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 막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원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 건 어떨까?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작지만 도움을 드리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약해서 정치력이 약해서 정말 우리가 한인합방이 당하고 의병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거에다가 결국 의병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본군이 정말 강하고 걔네 세고 우리보다 뭐 그 메이지 실풍에서 선진국을 앞서가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정규 군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의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의병이 등장하는 시대는 불행한 거예요. 정규 군이 싸워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 싸우는데 정규 군인은 오히려 의병들을 진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이란 나라가 패망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종이나 이제 왕을 비롯한 집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의병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면 의병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일본의 강함에 못 이겨서 의병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그나마 정규군과 의병이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정규군은 일본군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패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몇만 정도 정규군이 그때 좀 됐죠? 정규군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1907년에 군대 해산을 시키는데 단계적으로 해산을 해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무력화시키는데 군대가 해산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싸우는 단계였어요. 해산 전에 아예 일본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못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번 못 해보고 나라는 그냥 쓰러진 거죠. 그냥 진압당한 거. 그 역할을 의병들이 한 거고 이따가 이제 민궁호 의병장 묘소를 가보시겠지만 의병 대장의 큰 대자냐 무리 대자냐 가지고 논쟁이 붙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정미의병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정규 군인이 다 해체가 됐으니까 우리를 정규군으로 대접해달라. 그게 바로 이제 큰 대자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규군 없으니까 우리를 정규군으로 대접해달라. 그럼 우리가 정규군이 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
국가와 국가의 전투에서 전쟁 포로는 그 포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국제 규약이 있는 거죠. 의병이야 민간인이니까 어떻게 뭐 진압하고 어떻게 죽여도 상관없는데 이게 정규군이라면 적어도 일본군과 싸울 때 포로가 되어서 포로를 보호해줄 의무가 일본에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밀의병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공사관에 이제 보내는 게 우리를 정규군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공사관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의병들은 우리라도 정규군 역할을 대접받으면서 싸워보고 싶다는 게 이제 의병들의 목소리였고. 의병의 탄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무기 같은 그다음에 그 전쟁에 필요한 자금은 그건 어떻게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궁호 의병장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군대 원주진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고 나와요. 정규군은. 근데 예. 군대 해산 당시에 이제 그걸 들고 나오는데 군대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을미의병, 의사의병은 그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의존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포수예요. 사냥하는 포수들을 우리 의병 부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포수의 대표적인 게 아까 나온 김백선, 강릉지방 포수들, 이런 포수들이 사실상 핵심적인 전투 세력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죽창 정도 봤지만 죽창 정도였어요. 이 시간을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1부, 2부가 이제 끝내고 3부, 4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마무리 말씀은 우선 오늘 너무나 귀한 강의와 저희에게 아주 커다란 깨우침을 주신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